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영장을 직접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서울 경복궁 인근도 비상계엄 규탄 상징이 된 응원봉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앞이 즉각 체포 팻말 일색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소환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명의 시민 체포영장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적법함 출법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신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서울 경복궁 인근 도로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을 든 인파로 물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더불어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을 방조한 인사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신속한 내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즉각적인 윤석열의 구속과 체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세력들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탄핵안은 가결은 되었는데 현재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불안함은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되는데 반면 광화문 일대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계엄 수사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회원들은 어제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려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혔습니다. 현재 과천대로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이 우회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시위를 마친 수백 명의 시민이 합류해 길을 열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한때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충돌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연행자나 부상자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민간인 비선까지 나서 군 안에 사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엄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 누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 가게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불러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련 인원을 선발했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대답하는 등 사실상 상관처럼 지시를 내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승진 인사를 미끼로 현직 군 간부들을 다룬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 사령관은 계엄 해제 후 국회에 불려나와서도 끝까지 노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국방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의 전직 대령 김모 씨와도 만납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를 넘어 수사병과 예비역과도 계엄 모의를 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사전 모의뿐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중앙선관위와 관련해 노상원과 상의하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노 전 사령관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야당은 60-70명 규모의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불법 조직이 군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수사로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거론된 전현직 군 간부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하고 민간인 비선 조직의 실체와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예비역 대령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어제 오후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군 최고의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경찰 특수단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체포조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1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다음 날입니다. 검찰총장이 심야 서신으로 달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 경찰 수사 총책임자에 대해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계엄수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한 몸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결국 검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경찰은 물론 공조본 수사의 한 축을 흔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미 정보사령관 체포 불승인으로 한 차례 공개 설전을 벌인 걸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져 왔습니다. 체포조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체포조 의혹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혐의 입증의 중심에 체포조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들어맞는다면 적어도 경찰의 계엄 사태 수사 동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1, 2인자에 이어 수뇌부가 줄줄이 내란에 엮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 본부장이 특수단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며 크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리한 수사로 경찰 수뇌부를 겨냥해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면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헌재는 우선 탄핵 심판도 헌법소원 사건처럼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직무정지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중요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 어떤 적절한 지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앞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지만 인용 사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탄핵 소추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 거부 중이라면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 모든 형사 절차와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대하는 여당의 기류가 8년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이탈 의원을 향해 배신자란 날선 반응까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여당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여당 내에선 이탈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를 뜻하는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부역자를 당에서 덜어내자는 취지의 글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격앙됐었어요. 저는 그거는 다른 것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찬성파를 향한 비난 공세가 확산한 건데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엔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등 중량감 있는 대선 후보들이 탄핵 찬성에 전면에 나섰다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비상치국 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주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당 중진의 합류가 드물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초선 의원이나 비례대표가 탄핵 찬성파를 이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공언한 당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 등을 이유로 물러나게 된 건 탄핵 반발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8년 전과 정반대 기류가 두드러지게 된 건 일종의 학습 효과와 함께 다음 총선까진 3년 넘게 남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사는 배신자란 꼬리표로 핵심 지지층에서 외면을 받은 만큼 이번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최소한의 의리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가 일반 국민의 민심은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옹호당이란 낙인이 찍히면 재집권은 어렵다는 건데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아직은 언제일지 모르는 대선에서 평가받을 거란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실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나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수용한 거라며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가 제안했다 그러는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했고 국회의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달라던 국정안정협의체에 응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 건데 막상 우 의장과 이 대표 제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향후 협의체를 두고 벌어질 여야 삿바 싸움의 전조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체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 수습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쉽게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구체적 제안을 받아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앞서 주도권도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권대행이 구태여 언급한 여야정 형식이야말로 당대표 참여를 전제한 게 아니냐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의장 측에선 일단 여야와 정부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협의에선 참여자와 형식, 의제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일 수 있습니다. 간신히 발을된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여야 기싸움이 현실화할 경우 국난 극복이라는 본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를 보석으로 풀어줄지 판단하는 법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명 씨 측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입장인데 명 씨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차장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첫 재판과 보석 심리가 오는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명태균 씨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명 씨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휴대폰 세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며 다리가 아픈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담긴 파일을 분석해 김건희 여사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 측은 이 같은 상황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명 씨의 보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명 씨의 입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칠 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명 씨를 통한 복당 신청 여부를 두고 변호인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등 구속 상태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의 첫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2명 측에서 수사기록 사본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 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오는 23일에는 명 씨의 보석 여부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절기 동지인 어제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짓날 팔봉산에 내려앉은 하얀 눈이 한겨울의 정취를 고스란히 전합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앉은 눈 위로 강아지가 발을 내디디며 소복소복 눈길을 밟습니다. 서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온 건데 강원 홍천 내면에 14.4cm, 평창 대화면에는 13.6cm, 포천 이동면에 10.2cm, 서울에도 2.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전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이제 눈이 좀 그치고 날씨도 좀 풀고 그래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좀 미끄러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오후 들어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뒤이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상공 약 5km 고도에서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2일과 23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까지 급격히 떨어지겠고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충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하루 만에 7도가량 낮아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아 추위가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중서부 지역의 대기를 탁하게 했던 중국발 스모그도 북서풍을 따라 빠져나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쾌청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초까지 계속되다 중반에 잠시 완화되겠지만 주말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양평 구간 문안산 터널을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등 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노후된 차량 보닛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중곡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세 번째 정찰 위성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지상국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가동에 들어간 위성 2기와 함께 여러 궤도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이른바 군집 운용을 위한 첫 발을 떼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눈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5, 4, 3, 2, 1, ignition. 기다란 로켓 아래 엔진이 점화되고 발사체가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3호기가 미 캘리포니아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8시 34분에 발사된 이번 정찰 위성은 모두 3차례에 걸친 엔진 분사로 힘을 받으며 51분 만에 계획했던 우주 궤도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체계는 전파를 이용한 영상 레이더 SAR 위성과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EO-IR 위성을 함께 운용합니다. 위성 명칭을 따 SAR-EO 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궤도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군집 운용을 하면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목표물 특성에 더 적합한 방식을 찾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첫 정찰 위성에 이어 지난 4월에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세 번째로 위성 분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은 군집 운용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띄울 2기를 비롯해 영상 레이더 위성 4기,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로 감시 역량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군 정찰 위성 4, 5호기 및 초소형 위성 체계가 발사되면 북한에 대해 일일 수십 회 감시가 가능하여 3호기 정찰 위성은 앞으로 태양 전지판을 여는 과정을 비롯해 초기 운영 계획을 보름 동안 거친 뒤 평가를 거쳐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말 전원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대미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통일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올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하며 남북 연결 육로를 끊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꾸준히 이행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을 제시하는 북한의 연말 당 전원회의는 통상 닷새가량 열리는데 올해 대남 메시지는 지난해 선언한 두 국가론의 연장선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 남측의 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을 두 국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2국가론,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1월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을 대미 메시지입니다. 아직 북한은 관영 매체에서
트럼프 재선 소식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지만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사실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진 다 가봤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 확인했다고 말한 건데 완전한 비핵화 등 과거와 같은 조건에선 다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 등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최측근 인사인 리처드 그레넬을 지명했고 앞서선 일기 정부에서 북미 대화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들이 있다. 최소 수준으로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고 그 다음 수준으로는 핵 군축 협상,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취임 직후인 내년 1월 22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노선과 정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 용의자는 이슬람을 혐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의사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9살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침통한 현장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첫 신고 전화가 접수된 건 저녁 7시 2분. 이로부터 3분 뒤 인파가 몰린 크리스마스 시장을 끔찍한 참사 현장으로 만든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구급차를 위한 비상통로로 차량을 시장 쪽으로 이동한 뒤 속도를 높여 군중 속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독일에서 20여 년 동안 살아온 50살의 사우디 출신 정신과 의사로 독일의 사우디 난민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it dem Umgang mit saudi-arabischen Flüchtlingen in Deutschland gewesen sein könnte. Aber was da jetzt tiefer hinter sitzt, ist Gegenstand der Ermittlungen. 이슬람을 혐오하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소총 사진과 함께 독일이 사우디 출신 망명자들의 삶을 파괴한다, 유럽을 이슬람화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Wir können zum jetzigen Zeitpunkt nur gesichert sagen, dass der Täter offensichtlich islamophob war. Das können wir schon bestätigen. Alles andere obliegt den weiteren Ermittlungen. Da müssen wir jetzt abwarten. 이번 테러로 9살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5건의 살인과 중상해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구파가 강세를 보이는 독일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울라프 숄츠 총리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며 증오가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그데부르크 시 당국은 올해 크리스마스 시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일 차량 돌진 사건에 대해 비열하고 어두운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항상 폭력적 테러에 맞서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나 가족도 이런 비열하고 어두운 사건을 겪어선 안 된다며 기쁨과 평화의 기간인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버스는 승객 45명을 태우고 수도 상파울루를 떠나 테오필로 오토니를 향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가 마주오던 대형 화물 트럭과 충돌해 불에 휩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버스에서 37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부상자 13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명이 탄 승용차도 버스와 충돌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이 유대교 극단주의 조직에서 학대를 받던 어린이와 여성 등 2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집단은 아동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유골도 발견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수도 과테말라시티 남동쪽 산타로사 지역에 있는 유대교 종파 레브 타우르 마을을 수색합니다.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등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마을의 한 구덩이에서 어린이 뼈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해 이 부분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Se sospecha la posible comisión de delitos de trata de personas y algunos otros delitos, específicamente en la modalidad de embarazo forzado, maltrato contra personas menores de edad. 수사 당국은 이곳에서 학대받던 어린이와 청소년 160여 명과 성인 여성 40여 명 등 200여 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Todos los niños que están capturados aquí, más de 200 personas, y aparte en Santa Rosa todavía están capturados como 70, 80 mayores de edad. Los hombres están ahí capturados en Santa Rosa. 레브 타우르란 히브리어로 순수한 마음이란 뜻인데 이름과 달리 유대교 탈레반으로 불리는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1988년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종파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퍼져 있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규율을 내세우며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에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레브타우르 구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거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세 소녀 나탈리 럼나우가 불우한 가정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MBC 뉴스는 럼나우의 부모가 2011년 결혼했다가 럼나우가 태어나고 2014년 이혼했고 2017년 재결합했지만 2020년 또 결별했다는 법원 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부모가 이혼과 재결합, 두 번째 이혼, 양육권 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럼나우는 부친과 모친 집을 오가야 했고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MBC 뉴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16일 위스콘신주 메디슨 지역의 사립학교에서 재학생인 럼나우가 권총을 쏴 14살 학생과 교사가 숨지고 6명이 다치며 미국 사회는 성탄절 연휴를 한 주 앞두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명을 마치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서명해 이를 법제화했으며 백악관은 연방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부채 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2년 유예가 포함된 새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민주당은 물론 자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됐고 새 합의안에선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여러 주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고 여러 주제에 관해 대화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체계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법제화됐죠.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에 연쇄적인 상처를 남기는 전세 사기.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확인해 임차 의뢰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지난해 4월 생겼고 올해 7월부터는 서류로도 남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간습이 있으니까 귀찮다 딴 손님 데리고 와라 이래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작은 문제라도 터졌을 때 따라오는 책임감이 막대한데 그런 거 하나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느니 그냥 우리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은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임대인 허락 없이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 있지만 금융권 대출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채권 선순위가 되는 다른 세입자들의 현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돈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라 사후 약방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용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데 중개사들의 그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짚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7원 오른 1,653.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8.3원 오른 1,497.5원이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패션의 계절 가을은 짧아지고 또 겨울은 길어지면서 의류 업체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은 SPA 브랜드가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이른바 요노족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불황 탈출의 타깃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을 가득 채운 두꺼운 겨울옷들. 사계절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봄과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면서 우리 업계도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 탓에 대형 의류 회사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7%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빨라진 탓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의류 지출에 지갑을 닫은 이유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지출에서 의류와 신발에 지출한 비중이 3.9%로 역대 최소 수치였습니다. 우리 업계는 타겟책으로 요노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노족은 필요한 제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특히 옷을 살 때는 여러 스타일에 맞춰 입을 수 있는 단순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 로고 같은 게 없을 때 오는 장점들? 기본 베이직을 주로 찾고 있거든요. 요즘은 목티 같은 것들 어디든 다 받쳐 입을 수 있어서. 이런 흐름이 SPA 제품과 맞아떨어지며 올해 10월까지 브랜드 매출이 모두 크게 뛰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가진 의류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별도의 브랜드가 없고 로고가 없는 SPA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며 옷부터 안 사는 소비자들이 단순하고 저렴한 의류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타 축제도 시작됐는데 때마침 흰눈이 펑펑 내려 축제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전북 임실 산타 축제.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역시 눈썰 매장. 특히 눈이 별로 없는 경남에서 온 아이와 엄마에게는
이 축제가 그야말로 색다른 경험입니다. 산타 축제를 처음인데 이 썰매를 탄다는 게 너무 좋아요. 거제에서는 눈을 볼 수가 없거든요. 눈이 진짜 안 오거든요. 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은 인증사진 찍을 때 들르는 단골 장소. 아이들 엄마들인데요. 네. 지금 이제 6학년 졸업하거든요. 아이들 산타 축제 만들어주려고 추억 만들어주려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크리스마스 북이 너무 많고 쿵짝쿵짝 신나는 산타 퍼레이드. 타닥타닥 장작불에 익어가는 군밤 소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치즈가 들어간 각종 먹거리 장터의 북적임도 웃음꽃을 주는 풍경입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신나는 체험거리가 아주 많고 임실 치즈도 마음껏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꼭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주 시내에서 임실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옥정호 붕어섬과 출렁다리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아서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축제에는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는데요. 올해는 축제 기간도 5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쟁으로 얼룩졌던 올해 지구촌에도 성탄절 하루만큼은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려는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밤하늘을 돌며 썰매를 타고 야간 비행에 나섭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부터 산타의 비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으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는 루돌프 여러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에서 이륙한 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날짜 변경선을 따라 태평양 상공으로 남하한 뒤 서쪽으로 이동하며 수십억 개의 선물을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제주와 부산, 서울 순으로 이동하며 경복궁 등 한국 내 명소를 찍고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YTN에서는 해수온 변화로 인한 동해안 어장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동해안 수온 변화는 어족 자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면 해파리가 들끓고 상어가 출몰하는가 하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희귀 해양 생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동해안에서 잡힌 커다란 물고기. 물 위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점박이 무늬가 특징인 고래상어입니다. 길이 8m, 무게는 3톤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포획금지 희귀 생물인 만큼 어민은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잘했어. 고래상어는 본래 온대와 열대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강원 동해안에 나타난 건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동해안 수온은 조금씩 더 높아졌고 지난 여름엔 해파리 때 출몰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울산에 이어 강원 동해안까지 여름 해변은 해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한낮은 물론 깜깜한 밤에도 해파리는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니, 꺾고 챙겨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돼, 이렇게. 곳곳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이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불청객, 상어 출몰. 동해 연근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대형 상어 출몰이 잦아진 겁니다. 지난 5월 속초 외홍치항 1.4km 해상에서 몸길이 2.4m, 무게 150kg 악상어가 그물에 걸렸고 4월에는 몸길이 3m에 가까운 대형 청상아리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해수욕장에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성 어종들을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바다에서 또 그 애들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 50년간 전 세계 해수온 평균 상승 온도는 0.52도였습니다. 반면 한반도 연근 해역은 2배가 넘는 1.44도가 올랐고 특히 동해안은 이보다 높은 1.9도가 올랐습니다. 파랑돔과 제비알치 등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이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내고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는 이제 동해안이 주산지가 된 이유. 뜨거워진 동해안,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프로농구 DB가 홈에서 리그 1위 현대모비스의 대승을 거두고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DB는 60%가 넘는 필드골 성공률로 현대모비스 골대를 폭격하며 3쿼터 중반 30점 가까운 점수차를 만들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알바노가 24점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5개씩 잡았고 카터와 오누아쿠가 37점에 리바운드 18개를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안양 경기에서는 SK는 정관장을 넉 점 차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하며 다시 선두로 올라섰고 직전 경기에서 11연패 사슬을 끄는 손호는 삼성을 제물로 연승을 달리며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7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원정 경기에서 허수봉과 레오 쌍포가 32득점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무리쳤습니다. 승점 40점 고지를 가장 먼저 밟은 현대캐피탈은 2위 대한항공과 격차를 승점 5점으로 벌렸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리그 최하위 GS 칼텍스를 제물로 6연승을 달리며 3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많게는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 대구는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